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우체국 창구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 며느리는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팔을 놓지 않고 있었고 뒤쪽 대기 의자에는 양복 차림 남자 둘이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쪽지를 건넨 직원을 올려다보니 그 눈의 말로는 다 못할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심장이 이렇게 두방망이질한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비상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이 제 목숨을 건진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끔찍한 함정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말순이라고 합니다. 수원 팔달시장에서 30년째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사골 고아서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지켜온 가게입니다. 평생 남덕 볼 생각 없이 제 손으로 벌어서 제 발로 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체국에서 받은 쪽지 한 장이 제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 전 재산 15억이 한순간에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목숨까지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것.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합니다만 이제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기막히고 억울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야기는 4개월 전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30년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사골 다시 불 올리고 순대 쪄내고 가게 문 여는 시간. 하루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팔달시장 골목, 이말순 순대국. 아침마다 뽀얀 국물 김이 골목에 퍼지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1년, 저는 그렇게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아들 동수와 며느리 혜란은 차로 20분 거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혜란이는 결혼한 뒤 1년 내내 저한테 극진했습니다. 주 2~3번씩 가게에 들러 설거지도 거들고 무릎 때문에 먹는 보약도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줬습니다. 6년 전 첫 아내를 여의고 홀로 지내던 아들이 다시 웃는 걸 보며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습니다. 가게 문 여는데 그날 아침에도 혜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셨죠? 그럼, 너는? 저도 일찍 깼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멀쩡해. 걱정 마. 그래도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우체국 좀 들러요. 어머니 연금 통장이랑 보험 정리를 도와드리려고요. 제 목소리가 절로 높아졌습니다. 우체국? 갑자기 왜? 어머니 우체국 보험 수익자가 아직 아버님으로 돼 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거 그대로 두면 나중에 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대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해. 괜찮아. 어머니 혼자 하시기 복잡하시잖아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금요일 아침 10시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체국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날 오후 30년 단짝 친구 김복자가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팔달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하는 친구입니다. 제 속을 다 아는 사람이죠. 말순아, 너 왜 그래?
국 퍼주다가 한숨은 왜 쉬어? 저도 모르게 나온 한숨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금요일에 우체국 같이 가자는데. 우체국? 무슨 일로? 보험 수익자 변경해 준다고. 연금 통장도 정리해 준다고. 복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수나 그런 거 며느리한테 맡기면 안 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체국 보험이 얼마짜리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근데 있잖아. 나 저번에 시장에서 혜란 씨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니? 복자가 주위를 살피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한테 인사할 때는 활짝 웃는데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가라앉더라고. 눈빛이 영 차갑던데. 그거야 피곤했겠지. 글쎄, 내 느낌이 그랬다니까. 금요일에 서류 같은 거 함부로 도장 찍지 마. 알았지?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꺼림칙했습니다. 복자가 돌아간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우체국 보험 증서를 꺼내봤습니다. 예금 5억, 집값 10억, 그리고 보험금 8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제가 30년간 국밥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주 생기면 물려주려고 아껴둔 것들이었죠. 다시 숨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 가게에서 순대를 찌고 있는데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비닐봉지 안에는 보약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무릎 때문에 먹던 그 한약이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데 지난번 거 거의 다 드셨잖아요. 미리 사왔어요. 매일 한 봉씩 드세요. 혜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복자 말 때문일까요? 그리고 어머니, 금요일에 통장이랑 보험 증서, 도장도 챙겨오세요. 그게 다 필요해? 수익자 변경할 때 다 들고 가야 해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 어딘가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응, 알겠어.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보약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복자야, 며느리가 오늘 보약 사다 주고 갔어. 금요일에 통장이랑 보험 증서까지 다 들고 오래. 뭐? 보험 증서까지? 말수나 그거 다 들고 가면 안 돼. 조심해. 목요일 아침 며느리가 사다 준 보약을 한 봉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머리가 멍했습니다. 단골 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멍한 기분이 쉬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복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말수나 안색이 왜 그래? 오늘 아침부터 어지럽고 머리가 띵해. 보약 먹었어? 응. 며느리가 사다 준 거. 복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수나 내일 우체국 갈 때 정신 바짝 차려. 알았지? 그날 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가게 문 잠갔는지 2번이나 다시 확인했고 저녁을 먹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통장과 도장, 보험 증서를 가방에 넣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전 9시 반 며느리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차에 타며 혜란이를 슬쩍 봤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출발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묻기가 두려웠거든요.
우체국 주차장에 차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번호표 뽑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며느리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우체국 안은 늘 오던 곳이었습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 창구 셋, 대기 의자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시선이 대기 의자 한쪽에 머물렀습니다. 양복 차림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핸드폰을 보거나 번호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양복 남자들 바로 앞줄이었습니다. 앉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이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착각인지 모르지만 분명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40대 초반쯤 된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정은혜라고 쓰여 있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 바짝 붙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수익자 변경이랑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꺼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살피다가 며느리가 내민 서류 봉투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한 얼굴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러지? 뭐가 문제야?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네요. 직원이 서류를 다시 보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를 통장 사이에 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쩍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정은혜,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 쪽을 눈짓했죠. 어머니, 빨리 서명하세요. 금방이잖아요. 며느리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잦아진 며느리의 방문, 보약을 먹은 뒤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통장과 보험 증서를 다 챙겨오라던 말, 뒤에서 저를 주시하던 양복 남자들, 그리고 복자의 경고,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눈을 다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30년간 국밥 팔며 수천 명을 만나면서 길러진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 서명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급해. 안 되겠어.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재빨리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아직 안 됐는데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뭐가 안 됐어요? 빨리 해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걸었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창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양복 남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나오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을 흔드는 것도 제대로 안 될 만큼 떨렸지만 다행히 멈춰섰습니다. 팔달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우체국을 봤습니다. 며느리와 양복 남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 직원은 대체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저 양복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방금 제가 뭔가 아주 위험한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기고 또 걸려왔습니다.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복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단짝.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기사님, 죄송한데 시장 나물 가게 앞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자의 나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상에. 말순아. 제 얼굴을 보고 복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려?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복자야.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자가 가게 뒷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히고 물을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원이 건넨 쪽지, 양복 남자들, 며느리가 그들과 눈빛을 주고받던 것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복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말순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뭔가 분명히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복자야, 나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자. 복자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나가신 거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 검사?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시죠?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치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복자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아, 내 며느리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 뭐? 생각해봐. 내가 우체국에서 도망쳤잖아.
그럼 뭐라고 둘러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우체국에서 난동 부리고 뛰쳐나갔다고 하겠지. 복자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말순 할머니, 여기 계세요? 며느리 분이 찾고 계시는데요. 파출소 경찰이었습니다. 복자가 급히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이말순 씨 아세요? 며느리 분이 신고하셨어요. 어르신이 우체국에서 갑자기 실종되셨다고요. 실종? 말순이가 왜 실종이에요? 며느리 말씀으로는 요즘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우체국에서 갑자기 소란 피우시고 뛰쳐나가셨다는데요. 복자가 뒷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순아, 큰일 났어. 며느리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내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우체국에서 소란 피웠다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복자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말순아,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지면 안 돼. 복자야, 나 어떡해? 경찰도 날 믿지 않잖아.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믿을 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아들만큼은 제 편일 거라고 믿었죠. 30년을 국밥 팔아 대학까지 보낸 제 아들. 우리 동수라면 분명 엄마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수야, 나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란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혜란이가 우체국에서. 엄마, 혜란이 말로는 엄마가 우체국에서 소란 피우고 갑자기 뛰쳐나가셨다고요.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혜란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수야, 그게 아니야. 혜란이가 이상한 짓을.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혜란이 말대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동수야, 엄마 정신 멀쩡해.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힘드는데. 일단 혜란이한테 전화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혜란이 편이었습니다. 복자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복자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지 마. 나는 알아. 내가 정상인 거. 오히려 며느리가 이상한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상인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언니 괜찮아요? 며느리가 언니 찾아다니던데. 말순 씨 요즘 좀 이상하다며? 치매 검사 받아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장 사람들한테까지 얘기하고 다닌 것이었죠. 복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체국 직원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이 분명 뭔가 알고 있어.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표 봤잖아. 정은혜. 창구 직원. 저는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절박했던 눈빛, 쪽지를 건네던 떨리는 손. 분명 그 사람은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가 시장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말순아, 알아냈어. 시장 떡볶이집 딸이 그 우체국 다니는데 정은혜 씨 안다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말이야, 그 직원이 어제 우체국에서 해고당했대. 해고? 응.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바로 쫓아냈대.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구하려다 직장을 잃은 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순아, 더 놀라운 게 있어.
그 직원이 지금 너 찾아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대. 떡볶이집 딸한테 이말순 할머니 아냐고 물어봤대.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날 찾아? 응, 꼭 만나야 한다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1시간 후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된 단정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우체국에서 봤던 그 직원, 정은혜였죠.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쪽지를? 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할머니, 며느리 강혜란 그 사람 아세요? 제 며느리요? 알죠. 그 사람이 할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은혜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강혜란, 본명 맞죠? 그 사람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4년 전 68세 할머니 집안 아들과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했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년 전 71세 할머니 집안 아들과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복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다니. 제 며느리가 1년 동안 함께 밥 먹고 웃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미 2명의 노인을 죽였다니.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3번째예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번째 피해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은혜가 왜 저를 도우려 했는지, 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이었는지, 모두 같은 방식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보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챈 후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살해하죠. 제가 먹었던 보약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두통과 어지러움, 깜빡깜빡하던 기억력, 분명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은혜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 명의로 몰래 가입된 생명보험이에요. 총 보험금 8억. 수익자는 전부 강혜란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복자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더 있어요. 은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우체국에서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예요. 할머니 명의를 전부 며느리한테 넘기는 위임장이었어요. 인감까지 위조된 거였고요.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3년간 준비했어요. 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잃고 정신병원에 있는 제 오빠를 위해서 혜란이가 자주 이용하는 이 우체국으로 지원해서 들어왔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제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고. 그래서 쪽지를 건넨 거예요. 할머니,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아요? 경찰도 날 안 믿잖아요. 제가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있어요. 조직? 혜란이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큰 보험 사기 조직이 있어요. 목표 선정부터 위조 진단서, 보험 가입, 재산 빼돌리기까지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복자 가게 뒷방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된 형사복 차림이었죠. 이말순 할머니시죠. 저는 강력계 윤재호 형사입니다.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은혜 씨한테 다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며느리가 사람을 죽였나요? 강혜란이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이번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차, 2차 피해자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강혜란이 며느리였고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으며 고액 보험금이 있었다는 것. 화면에 두 할머니의 사진이 떴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잡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2명을 죽인 그 여자 앞에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다음은 제 아들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동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란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말 걱정했잖아요. 며느리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집에 있어. 어머니, 그럼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윤재호 형사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모두 위치로 이동. 30분 내로 배치 완료. 형사와 경찰 3명이 먼저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은혜, 복자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설치 다 됐습니다. 저희는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며느리가 뭔가 드시라고 하면 입에 대기만 하세요. 절대 삼키지 마세요. 그 순간 저희가 돌입합니다. 형사와 경찰들이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은혜와 복자도 함께 숨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 25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 왔어요. 혜란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며느리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며칠 밖에서 자느라. 어머니, 걱정했잖아요. 왜 갑자기 우체국에서 나가신 거예요?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좀.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약 다려드릴게요. 며칠 못 드셨잖아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윤재호 형사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보약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다 됐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컵을 제게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보약이었죠. 어서 드세요, 어머니. 식기 전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컵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순간만 버티면 됩니다. 컵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윤재호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강혜란, 살인미수, 노인학대,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어머니한테 보약 드리려고. 보약에 수면제 탄 거 다 찍혔어. 카메라 봐.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약병을 꺼내 보약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 몰래 가입된 보험금 8억, 위조 인감, 위조 위임장 전부 확보했어. 살인미수의 사기에 증거 다 있어. 너 이미 2명 죽였잖아. 1차, 2차 피해자 사건 전부 재수사 들어갔어. 며느리 박혜란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보약도 사드리고 우체국도 같이 가드리고. 그만해.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제발 말 좀 해주세요. 나한테 말 걸지 마.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야.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복 남자가 경찰에게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공범이었죠. 이 여자 때문에 한 거야. 다 이 여자가 시켜서 한 거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수갑차고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옆집에서 은혜와 복자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은혜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제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복자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말순아, 정말 대단해. 진짜 용감했어.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던 시간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절망,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오후에 윤재호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혜란이 핸드폰 추적해서 조직 아지트 급습했습니다. 보스 포함 조직원 10명 전원 체포했습니다. 가짜 의사, 보험 설계사, 변호사까지 전부 잡았어요. 저는 주저앉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오후 4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동수였습니다. 엄마, 지금 경찰서예요. 혜란이가 체포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동수야, 경찰서로 와봐. 엄마가 설명해 줄게. 30분 후 경찰서 복도에서 동수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혜란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경찰한테 다 들었어요. 혜란이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거, 이미 2명을 죽였다는 거. 동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동수야.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국밥 팔아 키운 제 아들이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침 일찍 윤재호 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조직 보스가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고위층의 로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증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파일이 삭제되고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50대 중반쯤 된 남자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어르신들의 자산 관리를 도와온 사업가입니다. 최근 저와 직원들이 터무니없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 어르신께서 착각하신 내용을 근거로 저를 고소하셨는데 저는 그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사실과 다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검은 차가 멈춰 섰습니다. 보스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잠깐만 얘기 좀 하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동수 씨 회사 잘 다니시던데 계속 잘 다니셨으면 좋겠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지방으로 좌천됐고 은혜는 협박 편지를 받았고 시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스가 조직적으로 모든 증인을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포기하시죠. 저는 20년간 이 일을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다 제 사람이에요. 조용히 사세요. 그럼 할머니도 아드님도 안전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두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 때문에 직장을 잃은 은혜를 위해서라도, 지방으로 좌천된 형사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와 복자, 윤재호 형사를 불렀습니다. 4시 복자 가게 뒷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스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복자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형사가 가방에서 작은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건 특수 제작된 안경이에요. 렌즈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서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인터넷 생중계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증거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전국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보면 보스가 아무리 백이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떨리는 손으로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졌어요. 너무 무서워요. 남은 여생 아들이랑 편히 보내고 싶어요. 고소 취하하고 증거 전부 드릴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생각 잘하셨네요, 할머니. 오늘 저녁 7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혼자 오시고 허튼 짓 하면 주변 사람들 다 끝장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저녁 6시 50분. 보스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이었죠. 근처 카페에서 은혜, 복자, 동수, 윤재호 형사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보스 이름이 적힌 사무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 남자 둘이 막아섰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가방도요. 빼앗겼습니다. 남자가 제 옷을 더듬으며 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다행히 안경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 책상 뒤에 보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카페에서는 이미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 10만. 증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빈 USB였지만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진작 이러실 것이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였어요? 보스가 의자에 기대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약해 보이기도 하고 돈도 제법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이었습니다. 앞에 두 할머니들도 그분들도 마찬가지였죠. 재산 많고 혼자 사시고 완벽한 대상이었어요. 보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직접 죽인 건가요? 제가 직접이요? 아니죠. 혜란이 같은 애들 시켜서 하는 거예요. 돈만 주면 다 해줄 사람들은 많거든요. 수면제 먹이고 사고사로 만들고 20년간 이렇게 해왔어요. 경찰도 검사도 다 제 사람이니까 누가 잡겠어요?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돼요, 할머니. 법도 정의도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 나쁜 놈아. 보스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죄 없는 사람을 돈 때문에 죽여. 이 할머니가 미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안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 지금 당신이 말한 것 전부 녹화되고 있어. 그것도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고. 보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올 때 핸드폰 뺐고 주머니까지 다 검사했는데 이 안경이야. 이 자식아. 저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보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 200만 돌파. 댓글 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보스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살인교사, 보험사기, 조직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빌딩 밖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신고했고 뉴스에서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죠. 카페에서 은혜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제 어머니 원수를 갚았어요. 복자도 울먹이며 안아줬습니다. 동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 후 법정. 조직의 보스는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로 무기징역. 며느리 강혜라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은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도 1차 피해자 할머니도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순대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혜는 다른 우체국에 복직했고 윤재호 형사는 서울로 복귀해 승진까지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동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수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말마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들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골 국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